건방지게 어디서 대들어? 나이 먹더니 갑이 없어? 그래, 갑이 없다부터 황혼이 형 까짓거 오늘 하자, 오늘 해. 봄비가 내리던 그날 나는 남편의 칠순 잔치상을 차리고 있었다. 74살 박영숙. 그게 내 이름이다. 하지만 지난 50년 동안 나를 그렇게 불러준 사람은 없었다. 철수 엄마, 사모님, 애 아빠 밥 차려. 그게 내 이름의 전부였다. 남편 김진태는 명문대를 나와 교장까지 지낸 사람이다. 동네에서는 존경받는 어른이었다. 하지만 집안은 달랐다. 이 반찬은 또 뭐야? 남편의 목소리가 부엌까지 들려왔다. 간이 안 맞잖아. 도대체 몇 년을 밥을 해먹었는데 이 모양이야? 나는 손에 쥔 국자를 꽉 쥐었다. 10번도 더 간을 맞춰본 미역국이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며느리 미영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응, 괜찮아. 손님들 오실 시간이니까. 내가 먼저 나가서 맞이해줘. 며느리가 나가고 나는 혼자 부엌에 섰다. 수십 년을 이렇게 살아왔다. 남편은 밖에서 신사였고 집에서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 밥순이가 뭘 안다고 끼어들어. 그게 남편이 나를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이었다. 내가 벌어온 돈이 아니라는 이유로. 내 의견은 늘 무시당했다. 애들 아버지가 벌어온 돈으로 밥이나 하는 게 내 일이야. 그렇게 말할 때마다 나는 두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지만 참았다. 자식들 때문이었다. 아들 철수와 딸 미경이. 이 아이들만 잘 키워내면 내 인생도 의미가 있을 거라 믿었다. 어머니, 손님들 오셨어요. 미경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앞치마를 두르고 밖으로 나갔다. 거실에는 벌써 사람들이 가득했다. 사돈 내외분도 오셨고 남편의 제자들도 여럿 보였다. 사모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교장 선생님 칠순을 이렇게 성대하게 차리시다니 역시 사모님이십니다. 사람들의 칭찬이 쏟아졌다. 하지만 그건 내게 향한 게 아니었다. 남편을 빛내주는 배경으로서의 칭찬이었다. 여러분, 앉으십시오. 남편이 상석에 앉으며 손을 들었다. 오늘 이렇게 제 칠순을 축하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나는 부엌으로 가며 음식을 날랐다. 60이 넘은 나이에도 며느리와 딸과 함께 쉴 틈 없이 움직였다. 엄마, 좀 앉아 계세요. 미경이가 속삭였다. 괜찮아. 내가 더 힘들겠다. 시댁 어른들 오셨으니 내가 가서 인사드리고 와. 딸을 보내고 나는 다시 부엌으로 갔다. 그때였다. 거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크게 들렸다. 사실 이 음식들 제 마누라가 했지만 정성이 좀 부족합니다. 웃음소리가 터졌다. 농담인 줄 알고 웃는 사람들. 하지만 나는 알았다. 남편은 진심이었다. 우리 마누라는 원래 요리 솜씨가 그저 그렇거든요. 그래도 이만하면 훌륭한데요? 누군가 거들었다. 아닙니다. 제가 먹어봤으니 압니다. 우리 자식들이 제 유전자를 받아서 잘났지. 마누라 닮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순간 부엌 안이 조용해졌다. 며느리와 딸이 나를 바라봤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접시를 들었다. 손이 떨렸다. 친정 부모님한테 뭘 배워왔는지 아직도 간을 제대로 못 맞춰요. 남편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다. 그래도 50년을 참고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또 웃었다. 하지만 이번엔 웃음이 어색했다. 사돈 어른들도 자리에 계셨다. 내 친정 부모님을 모욕하는 말이었다. 엄마. 미경이가 내 팔을 잡았다. 괜찮아. 나는 짧게 말하고 거실로 나갔다. 상을 하나 들고 사람들 사이를 지나갔다. 남편과 눈이 마주쳤다. 남편은 술에 취해 붉어진 얼굴로 희죽 웃고 있었다. 그 순간이었다.
가슴속 어딘가에서 뚝 하는 소리가 들렸다. 50년 동안 꽁꽁 묶어뒀던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 나는 들고 있던 상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만합시다. 내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네. 남편이 어리둥절한 얼굴로 물었다. 이혼해요. 우리. 거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누군가 젓가락 떨어뜨리는 소리만 또렷하게 들렸다. 엄마. 철수가 벌떡 일어났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미경이도 황급히 내게 달려왔다. 하지만 나는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의 눈을 제대로 마주봤다. 당신 칠순 잔치 끝나고 우리 헤어집시다. 여보,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남편이 벌떡 일어섰다. 얼굴이 더욱 붉어졌다. 손님들 앞에서 망신을 주려고. 아니요.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50년 동안 당신한테 받은 망신을 이제 그만 받으려고요. 어머니. 철수가 내 팔을 잡아 끌었다. 정신 차리세요. 아버지 칠순 잔치에 무슨 짓이세요? 나는 아들의 손을 뿌리쳤다. 철수야, 엄마가 지금 정신 똑바로 차렸단다. 그리고 손님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보, 당신 지금. 남편이 소리쳤지만 나는 이미 안방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문을 닫는 순간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벽에 기대어 천천히 주저앉았다. 눈물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 가슴이 뛰었다. 무섭게 하지만 또 어딘가 시원하게. 밤이 깊어갈 때까지 나는 그렇게 안방에 앉아 있었다. 손님들은 모두 돌아갔고 집안은 조용해졌다. 엄마. 미경이가 문을 두드렸다. 들어와. 딸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엄마, 진심이에요? 응.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50년을 참았어. 이제 그만. 참고 싶다. 하지만 엄마. 미경이가 망설이더니 말했다. 지금 이혼하시면 엄마가 받을 게 별로 없어요. 뭐? 아빠 명의로 된 집이랑 예금이랑 다 있잖아요. 딸의 말에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래도 괜찮아. 엄마, 정신 차리세요. 이번엔 철수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다. 지금 이혼하시면 아버지 퇴직연금도 못 받고 이 아파트에서도 쫓겨나요. 알고 있어. 그런데도 이혼하시겠다고요? 철수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엄마, 제발 생각 좀 하세요. 우리 체면도 있고. 나는 아들을 바라봤다. 체면? 네. 아버지가 교장까지 하셨는데 이혼한 집안이라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손가락질 받겠어요. 그 순간 깨달았다. 자식들은 내 마음이 아니라 체면을 걱정하고 있었다. 나가봐라. 엄마, 나가라니까. 내 목소리가 커지자 아들과 딸이 놀란 얼굴로 물러났다. 문이 닫히고 다시 혼자가 됐다. 나는 창문을 열었다. 봄밤의 바람이 불어들어왔다. 50년 만에 맡아보는 자유의 냄새 같았다. 이틀 후 나는 변호사를 만났다. 재산 분할 청구하실 거죠? 젊은 여자 변호사가 물었다. 네. 그런데 사모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받으실 수 있는 게 많지 않을 겁니다. 알고 있어요. 모든 재산이 남편분 명의더라고요. 아파트도 예금도.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며 설명했다. 평생 가사노동을 하셨지만 법은 냉정합니다. 그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아파트 시세가 4억 정도 되니까 재산 분할로 받으실 수 있는 건 많아야 5천에서 6천 정도입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50년의 값치고는 너무 초라한 금액이었다. 법정은 차갑고 딱딱했다. 판사는 서류만 보며 물었다. 원고 측은 이혼 사유가 무엇입니까? 남편의 지속적인 언어 폭력입니다. 변호사가 대답했다. 남편 측 변호사가 코웃음 쳤다. 증거가 있습니까? 증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증인으로 나선 사람은 없었다. 친척들도 이웃들도 모두 고개를 돌렸다. 교장 선생님이 그러실 리 없어요. 부부 싸움이야 의뢰 있는 거지. 결국 남편의 변호사가 말했다. 원고는 최근 건망증이 심해지고 감정 기복이 심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벌떡 일어났다. 조용히 하십시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다. 법정 다툼은 길어졌고 나는 점점 지쳐갔다. 아이들은 나를 설득하려 들었다. 엄마, 그냥 취하하세요. 철수가 찾아와 말했다. 미영이가 임신했어요. 우리의 태교에 안 좋아요. 축하한다. 나는 짧게 말했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이혼 같은 거. 제발 그만하시라고요. 아들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다. 너희 아버지는 뭐라고 하니? 아버지는 엄마가 돌아오길 기다리세요. 용서해 주신대요. 용서. 나는 웃음이 나왔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엄마, 아버지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체면은 내 인생보다 중요하니?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다. 미경이도 비슷했다. 엄마 시댁에서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하는데? 이혼한 집안 며느리라고. 눈총을 준대요. 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서 제발 아빠랑 다시 합쳐요. 제가 무릎 꿇을게요. 미경아. 나는 딸의 손을 잡았다. 엄마가 50년을 참았어. 이제 내가 좀 참아라. 엄마. 딸도 울면서 나갔다. 그 후로 아이들은 연락이 뜸했다. 나는 혼자 좁은 원룸에서 판결을 기다렸다. 결국 판결이 나왔다. 재산 분할 3천만 원. 변호사도 놀란 금액이었다. 판사가 너무 박하게 책정했습니다. 항소하실 겁니까? 아니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 지쳤어요. 3천만 원을 받아들고 나는 법원을 나왔다. 50년의 세월이 통장에 찍힌 숫자로 바뀌었다. 너무 가벼웠다. 엄마. 철수가 법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3천만 원 받으셨죠? 그래. 그걸로 어디 가서 사실 건데요? 아들이 물었다. 나는 아들을 빤히 바라봤다. 왜? 내가 알아야 하니? 당연하죠. 우리가 도와드려야죠. 하지만 아들의 눈빛은 달랐다. 걱정이 아니라 계산이 보였다. 철수야, 엄마가 살 곳은 엄마가 알아서 할게. 하지만 엄마, 너희 아버지한테 가봐라. 이제 너희가 챙겨드려야지. 나는 아들을 두고 걸어갔다. 뒤에서 아들이 뭐라고 소리쳤지만 듣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작은 찜질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3천만 원. 보증금을 내고 나면 얼마나 남을까? 월세를 내고 밥을 먹으면 몇 년이나 버틸 수 있을까? 두려웠다. 하지만 동시에 홀가분했다. 일주일 후 철수가 다시 찾아왔다. 엄마, 집 알아봤어요. 뭐? 신림동에 괜찮은 데 있어요. 아들이 부동산 전단지를 내밀었다. 보증금 500에 월세 35만 원. 반지하였다. 반지하? 엄마, 지금 형편에 이게 최선이에요. 아들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그리고 기초연금 나오시잖아요. 그걸로 월세 내시면 돼요. 철수야. 나는 아들을 올려다봤다. 엄마가 내 집에는 들어갈 수 없니? 아들이 시선을 피했다. 엄마, 저도 제 가정이 있어요.
알아. 그리고 미영이가 싫어해요. 임신했는데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미경이네는? 엄마. 아들이 짜증을 냈다. 미경이도 시댁 눈치 보느라 정신없어요. 알았어. 나는 전단지를 받아들었다. 이거로 할게. 잘 생각하셨어요. 아들이 밝게 웃었다. 제가 계약 도와드릴게요. 이틀 후 나는 신림동 언덕배기 반지하로 이사했다. 짐은 많지 않았다. 50년을 살았지만 내 것이라곤 옷가지와 낡은 이불 몇 장이 전부였다. 아들이 짐을 날라주고 황급히 돌아갔다. 엄마, 저 회사 가봐야 해요. 불편한 거 있으면 연락하세요. 하지만 연락할 일은 없을 것 같았다. 문이 닫히고 나는 텅 빈 방에 혼자 섰다. 창문은 사람 머리 높이에 있었고 밖을 보면 사람들의 발만 보였다. 햇빛은 거의 들어오지 않았다. 벽에서는 곰팡이 냄새가 났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제야 눈물이 났다. 남편이 미워서가 아니었다. 자식들이 서러워서였다. 기초연금으로 월세 내세요. 아들의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그날 밤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워도 냉기가 올라왔다. 창틈으로 가로등 불빛이 새어 들어왔다. 그 빛을 보며 나는 생각했다.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가? 아무도 모르게. 이 반지하에서 쓸쓸히. 아침이 되었다. 나는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밖에서 아이들 뛰어가는 소리가 들렸다. 학교 가는 소리였다. 나도 살아야 했다.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었다. 나는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다. 그리고 구청으로 향했다. 어르신, 일자리 찾으시나요? 친절한 젊은 직원이 물었다. 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4입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렸다. 실버 카페에서 보조일 하실 분 찾는데요. 그게 뭔가요? 어르신들이 운영하는 카페예요. 시급 3,000원이고 하루 4시간씩 일하시면 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겠습니다. 좋아요.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다음 날 아침 나는 실버 카페로 갔다. 작은 카페였다. 어르신 서너 분이 일하고 계셨다. 새로 오신 분이시구만. 할머니 한 분이 반갑게 맞아주셨다. 네, 박영숙입니다. 오, 영숙 씨. 나는 최순덕이라고 해요. 순덕 씨는 따뜻한 분이었다. 여기서 그릇 닦고 청소하고 손님 오시면 서빙하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다. 커피 머신 닦는 것도 주문받는 것도 낯설었다. 하지만 나는 금세 배웠다. 평생 집안일을 한 손은 어떤 일이든 빠르게 익혔다. 영숙 씨 손이 참 야무지네. 순덕 씨가 칭찬했다. 고맙습니다. 우리 영숙 씨, 오늘은 커피가 더 맛있네요. 단골 손님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다. 그 말에 나는 가슴이 뭉클했다. 영숙 씨,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주는 게 이렇게 좋은 일인 줄 몰랐다. 철수 엄마도 아니고 사모님도 아닌 그냥 영숙 씨.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작은 수첩을 샀다. 그리고 커피 내리는 법을 빼곡히 적어 나갔다. 아메리카노는 에스프레소 샷 2개에 물 200cc. 카페라테는 우유 거품을 이렇게 배우는 게 재미있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나를 위한 공부였다. 한 달이 지났다. 월급날이었다. 영숙 씨 수고했어요. 사장님이 봉투를 건넸다. 30만 원. 적은 돈이었지만 내가 번 첫 돈이었다. 나는 봉투를 꼭 쥐었다. 가슴이 뛰었다.
그날 저녁 나는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사 먹으며 생각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한 달에 30만 원씩 벌어서 반지하 월세를 내가며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다짐했다. 절대 포기하지 말자. 절대 무너지지 말자. 그때였다. 카페 단골 손님이었던 최 할아버지가 말을 걸어왔다. 영숙 씨. 네, 할아버지. 혹시 시간 되시면 우리 학원 일 좀 도와주실 수 있어? 학원이요? 내가 작은 서예 학원을 하는데 격리 볼 사람이 필요해서 말이요. 최 할아버지는 혼자 사는 분이었다. 부인은 몇 해 전에 돌아가셨다고 했다. 저는 격리 같은 거 해본 적이 없는데요. 아니요. 영숙 씨 수첩 보니까 숫자 정리를 아주 야무지게 하시던데. 할아버지가 빙그레 웃었다. 한번 해보시오. 시급은 여기보다 더 드리겠소. 나는 망설였다. 하지만 돈이 필요했다. 해보겠습니다. 좋소. 내일부터 오시오. 다음 날부터 나는 오전에 서예 학원 격리를 보고 오후에 실버 카페에서 일했다. 바빴지만 괜찮았다. 바쁘면 생각할 틈이 없었다. 외로움도 서러움도 일하는 동안은 잊을 수 있었다. 서예 학원은 작았지만 아이들이 여럿 다녔다. 할머니. 아이들이 나를 그렇게 불렀다. 응, 그래. 할머니, 이거 어떻게 써요? 선생님한테 여쭤봐라. 아이들을 보면 손주가 생각났다. 철순의 아기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전에 듣기는 했지만 아직 얼굴을 보지 못했다. 연락이 없었다. 어느 날 최 할아버지가 물었다. 영숙 씨, 자식들은 잘 지내시오? 네. 짧게 대답했다. 연락은 자주 하시오? 아니요. 바쁜가 봐요.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었다. 자식들이란 게 다 그렇소. 할아버지도 그러세요? 내 자식도 1년에 한두 번 보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쓸쓸했다. 그래도 어쩌겠소. 자식들도 자기 인생이 있는데.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마트에 들렀다. 장을 봤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반찬을 만들고 싶었다. 무나물, 시금치나물, 북어채볶음. 반찬을 만들면서 문득 깨달았다. 나는 음식 만드는 걸 좋아했다. 남편이 뭐라고 해서 싫었던 게 아니라 음식 만드는 것 자체는 즐거웠다. 다음 날 만든 반찬을 싸서 카페로 가져갔다. 영숙 씨, 이게 뭐예요? 순떡 씨가 물었다. 그냥 좀 만들었어요. 같이 드세요. 어머, 고마워라. 점심시간에 다 같이 둘러앉아 반찬을 나눠 먹었다. 영숙 씨, 이 장조림 기가 막히네. 무나물도 정말 맛있어요. 사람들의 칭찬에 나는 얼굴이 화끈거렸다. 50년 만에 처음 듣는 진심 어린 칭찬이었다. 최 할아버지도 한마디 했다. 영숙 씨, 이 솜씨면 장사해도 되겠소. 장사요? 반찬 가게 말이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무슨 돈으로요? 하지만 그날 밤 나는 그 말을 곱씹었다. 반찬 가게. 내가 할 수 있을까? 나는 수첩을 펼쳤다. 통장 잔고를 계산해 봤다. 턱없이 부족했다. 하지만 꿈을 꾸는 건 자유였다. 나는 수첩에 적었다. 영숙이네 반찬. 그렇게 적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다. 나는 여전히 두 곳에서 일했다. 서예 학원 격리와 실버 카페 보조. 그리고 틈틈이 반찬을 만들었다. 영숙 씨, 오늘은 뭐 가져오셨어요? 사람들이 기대하며 물었다. 오늘은 깻잎찜이랑 오이 소박이요. 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순떡 씨가 환하게 웃었다. 반찬은 점점 인기가 많아졌다. 카페 손님들도 관심을 보였다.
이거 어디서 파나요? 팔지는 않고 제가 그냥 만든 거예요. 아깝네요. 팔면 잘 팔릴 텐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편이 간질거렸다. 정말 할 수 있을까? 반찬 장사를. 어느 날 최할아버지가 제안했다. 영숙 씨, 우리 학원 한편에 작은 공간이 비어 있어. 네. 거기에 반찬 코너를 만들어 보시오. 학부모들한테 팔면 되지 않겠소? 나는 깜짝 놀랐다. 하지만 돈이 없는걸요. 처음부터 크게 할 것 없소. 작게 시작해 보시오. 정말 괜찮으세요? 물론이요. 임대료는 나중에. 장사 잘 되면 주시오. 최할아버지의 눈빛이 따뜻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다. 74세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게. 다음 날 나는 결심했다. 해보자. 실패해도 좋다. 적어도 시도는 해보자. 나는 통장에서 200만 원을 뺐다. 그걸로 냉장고 하나와 작은 진열대를 샀다. 학원 구석에 자리를 잡았다. 간판은 최할아버지가 써주셨다. 영숙이네 반찬. 먹으로 쓴 글씨가 멋있었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뭘요? 영숙 씨가 잘 되는 걸 보고 싶소. 첫날 나는 떨리는 손으로 반찬을 진열했다. 장조림, 멸치볶음, 콩나물 무침, 시금치나물, 깻잎찜. 5가지였다. 아이들이 서예를 배우러 오고 엄마들이 데리러 왔다. 어머, 이게 뭐예요? 한 엄마가 물었다. 반찬이요. 조미료 안 넣고 정성껏 만들었어요. 얼마예요? 장조림은 5,000원이고 나물은 3,000원이요. 엄마가 망설이더니 말했다. 하나만 사볼게요. 고맙습니다. 첫 손님이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날 5가지 반찬 중에 3개가 팔렸다. 15,000원의 수입. 작은 돈이었지만 내가 만든 음식으로 번 돈이었다. 나는 그날 밤 통장에 15,000원을 입금하고 수첩에 적었다. 첫날 매출 15,000원. 그렇게 시작이었다. 처음에는 더뎠다. 어떤 날은 하나도 안 팔렸다. 어떤 날은 전부 남았다. 남은 반찬은 카페 식구들과 나눠 먹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갔다. 신선한 재료를 골랐다. 그리고 정성껏 만들었다. 소금도 아껴 쓰고 조미료는 절대 넣지 않았다. 맛은 손맛으로 냈다. 50년 동안 까다로운 남편의 입맛을 맞춰온 실력이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다. 할머니, 한 엄마가 달려왔다. 깻잎찜 아직 있어요? 네, 있어요. 다행이다. 저희 애가 할머니 깻잎찜만 먹으려고 해요. 정말요? 네. 다른 반찬도 다 주세요. 그날부터 단골이 생기기 시작했다. 영숙 씨 반찬은 믿을 수 있어요. 애들이 잘 먹어요. 저희 남편도 좋아해요. 입소문이 났다. 학원 엄마들끼리 소문이 퍼졌다. 반찬이 금방 동났다. 나는 종류를 늘렸다. 갈치조림, 북어채볶음, 고추장아찌, 깍두기. 10가지가 넘어갔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반찬을 만들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다. 누군가 내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는다는 게 이렇게 뿌듯한 일인 줄 몰랐다. 석 달이 지났다. 월 매출이 100만 원을 넘었다. 재료비와 임대료를 빼면 손에 쥐는 돈은 적었지만 그래도 좋았다. 내 손으로 번 돈이었다. 어느 날 최할아버지가 물었다. 영숙 씨, 장사 잘 되니까 이제 제대로 된 가게를 내보시오. 가게요? 여기는 너무 좁소. 근처에 작은 상가가 하나 나왔소. 나는 망설였다. 돈이 부족한데요.
걱정 마시오. 보증금은 내가 빌려주겠소. 할아버지, 나중에 천천히 갚으시오. 영숙 씨 실력이면 충분히 돼요. 나는 눈물이 날 뻔했다. 이 할아버지는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시는 걸까?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뭘요? 내 딸 같은 사람인데. 일주일 후 나는 작은 상가를 봤다. 학원에서 걸어서 5분 거리였다. 평수는 작았지만 깨끗했다. 보증금 300에 월세 60. 어떠시오? 공인중개사가 물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하겠습니다. 계약서에 사인을 했다. 손이 떨렸다. 75의 나이에 내 가게를 갖는다는 게 꿈만 같았다. 한 달 동안 준비했다. 최 할아버지가 간판을 또 써주셨다. 영숙이네 반찬. 이번엔 더 크고 멋진 글씨였다. 아내는 냉장 쇼케이스를 들였고 작은 조리대도 만들었다. 개업날이 다가왔다. 떡을 만들어 이웃 가게에 돌렸다. 할머니 장사 잘 되세요. 옆집 슈퍼 아주머니가 응원했다. 고맙습니다. 드디어 개업날 아침. 나는 새벽같이 일어나 반찬을 만들었다. 20가지가 넘었다. 하나하나 정성껏 담았다. 가게 문을 열었다. 떨리는 마음으로 손님을 기다렸다. 첫 손님은 학원 엄마였다. 할머니, 드디어 가게 내셨네요. 그래요. 많이 도와주세요. 당연하죠. 저희가 홍보할게요. 그날 매출은 20만 원이었다. 생각보다 많았다. 나는 그날 밤 가게 안에 앉아 혼자 조용히 울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반지하에서 시작해 여기까지 왔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장사는 점점 잘 됐다. 단골이 늘었고 소문도 더 퍼졌다. 근처 식당 사장님들도 반찬을 사가셨다. 이 맛은 흉내를 못 내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만드세요? 사람들이 물었다. 그냥 정성이죠. 뭐. 나는 수줍게 웃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았다. 50년 동안 까다로운 입맛을 맞춰온 내 경험이 지금 빛을 발하고 있다는 걸. 그 지긋지긋했던 시간들이 사실은 나를 단련시킨 시간이었다는 걸. 석 달이 지났다. 나는 반지하를 떠날 수 있었다. 햇볕 잘 드는 작은 빌라. 2층을 계약했다. LH 전세 임대였다. 완전히 내 집은 아니지만 그래도 따뜻한 보금자리였다. 이사하는 날 최 할아버지가 도와주셨다. 영숙 씨 축하하오. 할아버지 덕분입니다. 아니요. 영숙 씨 실력이요. 할아버지가 빙그레 웃었다. 이제 편히 사시오. 새 집은 작았지만 포근했다. 창문으로 햇빛이 가득 들어왔다. 나는 창가에 작은 식탁을 놓았다. 그리고 직접 내린 커피를 마셨다. 실버 카페에서 배운 솜씨였다. 그때였다. 휴대전화가 울렸다. 철수였다. 엄마. 오랜만에 듣는 아들 목소리였다. 그래. 어머니 장사 잘하신다면서요? 누가 그러니? 동네에서 소문났어요. 영숙이네 반찬이요. 아들의 목소리가 밝았다. 엄마 가게 한번 가봐도 돼요? 그래 와. 다음 날 철수가 과일 바구니를 들고 가게에 나타났다. 와, 엄마. 가게 좋네요. 아들이 둘러보며 감탄했다. 그래. 나는 반찬을 정리하며 대답했다. 엄마, 손님 많네요. 그럭저럭 지내. 역시 우리 엄마예요. 아들이 환하게 웃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아들의 눈빛을. 저 눈빛은 진심이 아니었다. 계산이 섞여 있었다. 엄마, 이제 혼자 사시기 힘드시죠? 왜? 그러니까 저희 집으로 들어오세요. 편하게 사시라고요. 집에는 공간이 없다며? 아, 그때랑 지금은 달라요.
아들이 변명했다. 미영이도 엄마 모시고 싶대요. 그래. 나는 반찬통을 닦으며 물었다. 그럼 이 가게는? 그거야 뭐. 아들이 잠깐 머뭇거렸다. 미영이가 맡아서 해도 되고요. 역시 나였다. 가게가 탐이 난 것이었다. 나는 손을 씻고 앞치마를 벗었다. 그리고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다. 철수야. 네, 엄마. 내 아버지한테 가봐라. 네? 아버지는 왜요? 내 아버지가 지금쯤 혼자라면 물도 제대로 못 맞추고 계실 거다. 엄마. 가서 밥이라도 챙겨드려라. 난 바쁘다. 나는 다시 반찬통을 들었다. 아들이 뭐라고 말하려다.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나갔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자식들은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계산적이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들에게 기대지 않기로 했다. 일주일 후였다. 가게 문을 열고 있는데 낯익은 사람이 들어왔다. 남편이었다. 김진태. 오랜만에 보는 남편은 많이 늙어 있었다.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했고 옷차림도 꾀죄죄했다. 여보.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박영숙 씨.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무슨 일이세요? 나 잘못했네.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다. 사람들이 교장까지 한 사람이 집밥도 못 얻어먹는다고 수군거려. 그래서요? 다시 합칩시다. 남편이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김진태 씨. 나는 앞치마를 닦으며 말했다. 저는 영숙이네 반찬 사장. 박영숙입니다. 여보. 지난 50년간 당신의 밥순이로 살았던 여자는 그 반지하 방에서 이미 사라졌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었다. 나는 주방으로 들어가 따뜻한 국밥을 담았다. 그리고 남편 앞에 내놓았다. 밥은 굶지 마시고요. 고맙네. 이건 손님으로 드리는 겁니다. 계산은 저기 카운터에서 하세요. 남편이 놀란 눈으로 나를 봤다. 여보, 진심이요? 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진심입니다. 남편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가 국밥을 먹고 일어났다. 계산을 하고 나가면서 한 번 더 나를 돌아봤다. 하지만 나는 눈길도 주지 않았다. 반찬을 정리하는 데 집중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제야 깊게 숨을 내쉬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이제 나는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아니었다. 그냥 박영숙이었다. 영숙이네 반찬 사장 박영숙. 그걸로 충분했다. 계절은 어김없이 돌아왔다. 75번째 봄이었다. 영숙이네 반찬은 이제 동네에서 제법 알려진 가게가 됐다. 아침마다 문을 열면 단골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사장님, 오늘은 뭐 나왔어요? 오늘은 고등어 조림이랑 우엉조림 새로 만들었어요. 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손님들의 환한 얼굴이 내게는 최고의 보약이었다. 1년이 흘렀다. 나는 최 할아버지한테 빌린 돈을 모두 갚았다. 영숙 씨, 대단하오. 할아버지가 흐뭇하게 웃었다. 할아버지 덕분입니다. 이제 완전히 영숙 씨 가게요. 네. 나는 가슴이 벅찼다. 빚도 없고 누구 눈치도 보지 않는 온전히 내 가게. 75에 이룬 꿈이었다. 어느 날 가게에 손님 한 분이 왔다. 중년 여자분이었는데 얼굴이 많이 상해 보였다. 어서 오세요. 여자분이 망설이더니 물었다. 혹시 사람 구하세요? 네. 제가 일 좀 배우고 싶어서요. 여자분의 눈빛이 간절했다. 나는 그 눈빛을 알았다. 1년 전 내 눈빛과 같았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김순희입니다. 66이에요. 저보다 어리시네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일이 힘든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뭐든 배우고 싶어요. 순희 씨의 사연을 들어보니 나와 비슷했다. 남편한테 평생 시달리다가 늦은 나이에 혼자 나왔다고 했다. 그럼 내일부터 나오세요. 정말요? 순희 씨의 얼굴이 환해졌다. 감사합니다. 다음 날부터 순희 씨와 함께 일했다. 서툴렀지만 열심이었다. 사장님,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그래요. 잘하고 있어요. 정말 감사해요. 저한테 이런 기회를 주셔서. 순희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우리 같은 나이에도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사장님이 보여주셨어요. 나는 순희 씨의 손을 꼭 잡았다. 할 수 있어요. 우리 두 사람이 힘을 합치니 일이 한결 수월해졌다. 나는 순희 씨한테 반찬 만드는 법을 하나하나 가르쳤다. 간은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조림은 약한 불에서 오래 끓여야 해요. 무나물은 참기름을 마지막에 넣어야 고소해요. 순희 씨는 열심히 배웠다. 수첩에 빼곡히 적어가며 어느새 봄이 깊어갔다. 가게 앞 가로수에 꽃이 피었다. 나는 아침마다 문을 열고 그 꽃을 바라보는 게 좋았다. 사장님, 순희 씨가 밝은 얼굴로 말했다. 오늘 매출 신기록이에요. 그래요? 네. 30만 원 넘었어요. 우리 순희 씨 덕분이네요. 아니에요. 사장님 덕분이죠. 우리는 서로 웃었다. 그날 저녁 문을 닫고 둘이서 조용히 맥주 한 캔씩 마셨다. 사장님, 순희 씨가 말했다. 저 요즘 정말 행복해요. 나도요. 이렇게 살 수 있을 줄 몰랐어요. 순희 씨의 목소리가 떨렸다. 평생 남편 눈치만 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번 돈으로 내 방세를 내잖아요. 맞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얼마나 뿌듯한 건지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우리는 캔을 부딪혔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다. 어느 날 미경이가 찾아왔다. 딸은 많이 야위어 있었다. 엄마. 그래. 엄마 미안해. 미경이가 눈물을 흘렸다. 그때 엄마한테 너무했어. 됐다. 나는 딸의 손을 잡았다. 다 지난 일이야. 엄마, 나 시댁하고 따로 살기로 했어. 그래? 응. 남편이랑 아이들하고 우리끼리 살기로 했어. 미경이가 씩 웃었다. 엄마 보고 배웠어. 눈치 보지 말고 내 인생 살아야겠다고. 나는 딸을 꼭 안아줬다. 잘했어. 내 인생이니까. 엄마 자주 올게. 그래. 오너라. 미경이가 돌아가고 나는 혼자 창밖을 바라봤다. 봄바람이 불고 있었다. 철수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다. 하지만 괜찮았다. 내가 먼저 연락하지도 않았다. 서로의 인생을 살면 되는 거였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다. 가게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다. 고개를 들었는데 남편이었다. 김진태 씨, 영숙 씨.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오늘 국밥 먹으러 왔소. 네. 나는 주방으로 들어가 국밥을 끓였다. 남편은 구석자리에 앉아 조용히 기다렸다. 국밥을 내놓자 남편이 말했다. 고맙소. 천천히 드세요. 남편이 국밥을 먹는 동안 나는 반찬을 정리했다. 남편은 다 먹고 일어나며 계산을 했다. 잘 먹었소. 네. 영숙 씨. 남편이 문 앞에서 멈춰 서더니 돌아봤다. 내가 미안했소. 나는 손을 멈추고 남편을 봤다. 50년을 당신한테 못되게 굴었소.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제야 알았소.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나는 아무 말 없이 들었다. 용서해 달라는 게 아니오. 그냥 미안하다고 전하고 싶었소. 남편이 고개를 숙이고 나갔다.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가슴이 복잡했다. 미움도 용서도 아닌 그냥 담담한 마음이었다. 이제 그 사람도 그 사람의 인생을 사는 거겠지.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다시 일을 시작했다. 계절은 또 흘러 여름이 왔다. 가게는 점점 바빠졌다. 나는 순희 씨와 함께 새벽같이 일어나 반찬을 만들었다. 사장님, 메뉴 하나 더 추가할까요? 뭐가 좋을까요? 감자조림 어때요? 애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좋아요. 해봅시다. 우리는 새로운 메뉴를 연구했다. 실패도 하고 성공도 했다. 그 과정이 즐거웠다. 어느 날 최할아버지가 오셨다. 영숙 씨, 내가 부탁이 하나 있어. 네, 할아버지. 우리 학원에서 어르신들 서예 교실을 열려고 하는데 점심 도시락을 맡아줄 수 있겠소? 도시락이요? 그렇소. 일주일에 3번. 10명 정도요. 나는 잠깐 생각했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맙소. 영숙 씨가 하면 어르신들이 좋아하실 거요. 다음 주부터 도시락 장사도 시작했다. 건강하고 정갈한 반찬으로 도시락을 쌌다. 니야, 이 도시락 기가 막히네. 어디서 시킨 거예요? 영숙이네 반찬이라고. 근처에 있어요. 입소문이 또 났다. 도시락 주문이 늘었다. 나는 순희 씨와 상의했다. 우리 사람 1명 더 쓸까요? 좋아요. 3번째 식구가 들어왔다. 60살 정미 씨였다. 잘 부탁드려요. 우리야말로요. 우리 셋은 금방 가족이 됐다. 새벽에 만나 밤늦게 헤어질 때까지 웃고 떠들며 일했다. 사장님 이거 봐요. 정미 씨가 휴대전화를 보여줬다. 동네 맘카페에 우리 가게 후기가 올라와 있었다. 영숙이네 반찬 진짜 맛있어요. 우리 엄마 손맛 같아요. 조미료 안 써서 아이들한테 안심하고 먹일 수 있어요. 사장님이 너무 친절하세요. 우리는 서로 얼싸안고 기뻐했다. 1년이 또 흘렀다. 가게는 안정됐다. 나는 이제 여유가 생겼다. 일요일은 쉬기로 했다. 그날만큼은 나를 위한 시간이었다. 도서관에 가서 책도 읽고 공원을 걷기도 했다. 혼자여도 외롭지 않았다. 오히려 자유로웠다. 어느 일요일 공원을 걷는데 최할아버지를 만났다. 영숙 씨, 할아버지. 우리는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날씨 참 좋소. 그러게요. 할아버지가 나를 보며 웃었다. 영숙 씨, 요즘 얼굴이 밝소. 그래요? 그렇소. 처음 봤을 때랑 완전히 다른 사람 같소. 나는 스스로를 돌아봤다. 맞았다. 1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나는 완전히 달랐다.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니요. 영숙 씨가 해낸 거요. 할아버지가 진지하게 말했다. 영숙 씨는 강한 사람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약해요. 50년을 참고만 살았잖아요. 그게 강한 거요. 할아버지가 웃었다. 참는 것도 힘이지만 그 참음을 끊고 일어서는 게 진짜 힘이요. 할아버지, 영숙 씨는 70이 넘어서 새로 시작했소.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시오? 나는 가슴이 뭉클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잘하실 거요. 우리는 한참을 나란히 앉아 봄바람을 맞았다. 그해 가을 철수가 찾아왔다. 아이를 데리고 왔다. 엄마. 그래. 나는 손주를 보았다. 3살쯤 됐을까? 귀여운 아이였다. 할머니. 아이가 나를 보고 웃었다. 그래, 우리 손주. 나는 아이를 안아줬다.
철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그동안 미안했어요. 됐다. 진심이에요. 철수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다. 제가 철이 없었어요. 엄마 마음은 생각 안 하고 돈만 생각했어요. 알고 있다.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하지만 너도 이제 부모가 됐으니 알겠지. 자식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네, 엄마. 철수가 고개를 숙였다. 이제라도 제대로 할게요. 천천히 해라. 내 인생도 살면서. 아이가 가게 안을 뛰어다녔다. 나는 아이를 보며 웃었다. 미워할 수 없는 손주였다. 하지만 예전처럼 모든 걸 이 아이한테 바치지는 않을 것이다. 나에게도 내 인생이 있으니까. 겨울이 왔다. 크리스마스였다. 나는 가게를 예쁘게 꾸몄다. 순희 씨와 정미 씨와 함께. 사장님, 이 틀이 예뻐요. 우리 가게 같지 않네요. 우리는 깔깔 웃었다. 그날 저녁 문을 닫고 셋이서 작은 파티를 열었다. 치킨과 케이크를 사서 가게 안에서 먹었다. 사장님, 건배해요. 건배. 우리는 사이다를 부딪혔다.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내년에도 잘해봐요. 그럼요. 우리는 웃고 떠들었다.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다. 서로의 꿈도 나누고 서로의 아픔도 나눴다. 우리 진짜 가족 같아요. 정미 씨가 말했다. 맞아요. 순희 씨도 고개를 끄덕였다. 이런 가족도 있는 거죠. 나는 두 사람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정말.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총총했다. 75의 겨울밤.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함께 웃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내 이름으로 사는 내 인생이 있었다. 그걸로 충분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었다. 따뜻한 보일러 바람이 맞았다. 나는 창가에 앉아 수첩을 펼쳤다. 그리고 적었다. 오늘도 감사한 하루. 내일도 감사할 하루.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첫눈이었다. 하얗고 고운 눈송이가 가로등 불빛에 반짝였다. 나는 커피를 한 잔 내려 창가에 앉았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바라봤다. 평화로웠다. 가슴이 따뜻했다. 이것이 행복인가 싶었다. 화려하지도 거창하지도 않은 소박하지만 온전한 행복. 누구의 그늘이 아닌 내 이름으로 만든 행복.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쌉싸래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다. 박영숙, 잘 살았어. 75번째 겨울밤. 박영숙이라는 이름으로 나는 살아있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에필로그. 봄은 또다시 왔다. 영숙이네 반찬은 이제 동네를 넘어 소문이 났다. 방송에도 나가고 신문에도 실렸다. 이른해 시작한 반찬 가게 사장님. 황혼 이혼 후 피어난 두 번째 인생. 사람들은 신기해했다. 하지만 나는 그저 담담했다. 매일 새벽 일어나 정성껏 반찬을 만들고 손님들을 맞이하며 저녁이면 집으로 돌아가 따뜻한 차를 마시는 일상. 그게 내 인생이었다. 화창한 어느 봄날 나는 창가에 앉아 햇살을 쬐고 있었다. 따스한 봄볕이 얼굴에 내려앉았다. 76의 봄. 나는 여전히 박영숙으로 살아가고 있었다.